안녕하세요. 저는 개인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30대 여성 사연자입니다. 최근 우연히 이 채널을 알게 되었는데 듣다 보니 점점 빠져드는 매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사연하면 저도 만만치 않은 편이라 제 얘기도 보내봐야 할까 고민만 하고 있었는데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보게 된 한마디 문구 덕에 용기를 내게 되었습니다. 채우려면 다시 비워야 한다는 그 말을 보자마자 딱 제 얘기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살다 보면 가슴에 남기는 일들이 많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저도 상처 많고 사연 많은 사람인지라 제 가슴엔 너무 많은 것들이 차 있다 싶기도 하네요. 그 중에서도 제가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 않을 저의 결혼 생활이 제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돌이키고 싶은 저의 결혼이 이렇게 오래도록 제 발목을 잡을 줄은 몰랐네요. 사실 제가 제대로 된 결혼 생활을 한 것은 그리 오랜 시간이 아닙니다. 짧다면 짧을 그 시간 동안 너무 많은 일이 있었던 것이 문제였죠. 전 남편 덕에 제가 겪은 일들이 여러분이 들으신다면 놀라서 까무러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역시도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웠으니까요. 그래도 이제는 다 지난 일이고 덕분에 저도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네요. 그래서 이제라도 그 기억들을 털어내고 새로운 행복을 찾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겪었어야 했던 그 기막힌 사연을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학 입학을 앞두었던 어느 날 고아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얼굴도 잘 떠오르지 않는 어머니는 제가 어릴 적 병으로 일찍 돌아가셨고 그 뒤로 혼자서 저를 키우시던 아버지는 제가 고등학교 졸업을 얼마 남기지 않았던 어느 날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고 마셨습니다. 유일한 제 편이었고 평생 제 곁에 계실 거라 생각했던 아버지까지 하루아침에 저를 떠나시면서 저는 당연히 큰 충격과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저도 이제 곧 어른이 될 나이였고 어릴 적 이미 한 번 겪은 일이었음에도 부모님의 죽음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왜 매번 나여야만 하는 건지 저를 외롭게 만든 하늘이 야속하기만 했었죠. 그렇게 저는 고아가 되었지만 그래도 다행히 부모님이 제게 남기신 유산이 꽤 있었던 탓에 저는 다른 친척들에게 맡겨지거나 의탁하지 않은 채 혼자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루아침에 혼자서 어른 노릇을 한다는 게 쉽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진짜 부모님도 아닌 다른 어른들에게 기대어 살고 싶지도 않았었어요. 그렇게 저는 부모님이 남겨주신 돈으로 생활하며 무사히 대학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대학에 들어가니 마음은 편하기도 했어요. 대학 친구들은 제 복잡한 사정 같은 건 모르고 있으니 부모님 얘기는 대충 얼버무리고 그저 밝은 척 가면을 쓰며 적당히 거리를 두고 지낼 수 있었으니까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까지만 하더라도 친구 좋아하고 사람 좋아하던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 점점 달라졌습니다. 스스로 자꾸만 숨기고 감추며 사람들과 담을 쌓았고 늘 거리를 두고 지내려고 애를 썼죠. 어릴 적부터 엄마가 없다는 이유로 동정과 편견을 받아야 했던 제가 고아가 되었다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할지 모를 리가 없었기에 그래서 저는 스스로 고아가 되었음을 자각한 이후로 제 약점을 알고 단단한 가면 안에 숨어 지내려만 했었어요. 또 한편으로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전부 나를 일찍 떠나가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며 더는 이별을 겪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관계를 맺는 것을 어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제 상처를 깨닫고 이겨내야 했지만 당시 저는 혼자였고 그런 걸 알려줄 사람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점점 스스로 혼자 되기를 자처하며 외톨이가 되어갔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인간관계를 맺고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야 했지만 제 머릿속에 자리 잡은 그런 회의감 때문에 깊은 관계는 쉽지 않았고 결혼 같은 걸 생각하기도 어려워졌죠.
부모님 두 분을 먼저 떠나보내면서 죽음에도 무뎌졌던 저는 더 이상 무서울 것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희노애락이 있더라도 죽음 앞에서는 결국 별게 아닌 거라며 덕분에 저는 거칠 것 없이 적극적으로 살게 되었어요. 그건 어떻게 보면 아픔을 딛고 얻은 장점이라고 설명할 수도 있겠네요. 실패나 어려움 앞에서도 좌절을 떠올리지 못했던 저는 덕분에 모든 두려움 없이 시작할 수 있었고, 그런 부분은 제가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대학 입학까지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결정되어 있던 일이었기에 별 생각 없이 진행했지만, 사실 저는 대학 생활이나 제 전공에 대해 애정이나 흥미가 없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 당시에는 그냥 목숨이 붙어 있으니 살아갈 뿐이었지, 나중에 뭘 해야겠고 하고 싶고 그런 인생의 흥미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상 졸업할 때가 되니 취업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져 오더라고요. 그런 저는 사업을 구상하게 되었고, 제가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은 순전히 도피성 결정이었습니다. 학교 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한 것도 아니다 보니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취업도 늦어지고 내세울 스펙도 별로 없고, 그렇다고 정말 회사에 들어가고 싶은 생각도 아니었죠. 또다시 밖에서 멀쩡한 척, 화목한 가정인 척 가면을 쓰는 것도 지겨워진 탓에 저는 혼자 일을 할 요량으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작했던 사업이 막상 제 적성에 맞아들었고, 저는 그때부터 조금씩 의욕을 가지며 사업을 꾸려가게 되었죠. 사실 사업이라는 게 시작은 쉽더라도 유지하는 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다들 제가 몇 년이나 하겠냐며 무시하는 소리를 더 많이 듣곤 했습니다. 제품 때문에 공장들을 찾아다니는 것도 쉽지 않았고, 사업이라는 게 누가 해도 쉽지 않은 일이었기에 새파랗게 어린 여자아이가 사업해보겠다며 설치고 다니는 것이 믿음직스러워 보이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쭉 같이 하고 있는 거래처 공장 사장님도 당시 제가 금방 지쳐 떨어질 거라 생각하셨다더라고요. 하지만 이미 인생의 가장 큰 실패를 맛봤던 저는 다른 건 두렵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힘든 줄도 어려운 줄도 모르고 그냥 무작정 달려들어 제 사업을 꾸리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그때 제 선택을 너무나 다행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업을 시작하고 여러 직원들을 두고 책임질 일이 없었더라면 아마 저는 점점 우울증에 빠져들다가 제 인생조차 포기해 버렸을 테니까요. 그때는 생각 없이 버렸던 일이 지금은 제가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어 주었고, 제게 누구보다 의지되는 사람들을 만들어 주었네요. 하지만 그런 생각도 당시에는 들지 않았습니다. 어려움을 겪은 뒤에야 감사한 줄 알게 된 거죠. 그렇게 일만 하며 지내다가 어느새 30이 된 저는 바쁜 일상 속에서 여전히 외로운 신세였어요. 사업도 잘 되고 돈 걱정도 없었지만 가족을 잃고 메우지 못한 가슴속 빈자리는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더라고요. 이전까지는 사람을 만날 용기가 없으니 그냥 혼자 돈이나 벌며 살자 싶었었는데, 주변 사람들도 하나 둘씩들 결혼을 하는 걸 보니 저도 부쩍 결혼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처 많은 내가 결혼 생활을 잘 할 수 있을지 걱정스러웠지만, 조금 더 늦으면 아주 기회가 없을 거라는 걱정에 저는 주변 사람들의 권유로 사교 모임을 나가게 되었죠. 다들 직업도 학벌도 공개하지 않고 그저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나는 건전한 소규모 사교 모임이었어요. 어두운 가정사 때문에 사회에서는 사람 사귀기를 어려워하던 저도 개인정보가 필요 없는 그곳에서는 쉽게 마음을 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인철 씨를 만나게 되었어요. 인철 씨는 저보다 3살 많은 회사원이었습니다. 서로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떤 사정이 있는지 몰랐지만 저희는 처음부터 참 통하는 게 많았어요. 쿵짝이 잘 맞다고 해야 할지,
제가 아 하면 어 하는 인철 씨의 반응에 오랜만에 떨리는 기분을 느낄 수 있었죠. 마치 오래전부터 잘 알고 지내던 사이처럼 같이 있으면 편하고 대화도 잘 통하고 기분 좋은 만남이었습니다. 몇 번 나가보고 아니다 싶으면 포기하려 했던 저는 그 후로 인철 씨를 만나기 위해 꾸준히 모임을 나가게 되었고, 그렇게 저희는 조금씩 개인사를 나누게 되었어요. 그리고 대학 시절 여행을 떠나신 부모님이 한날 한시에 돌아가셨다는 인철 씨의 얘기를 듣고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죠. 잘 맞는다고 생각했지만 어떻게 이런 부분까지 닮은 점이 있는 건지 그 얘기를 듣고서 저는 저희가 인연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쩌면 제가 이 사람을 만나려고 여태 혼자였던 게 아닐까 싶어 운명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죠. 그렇게 저희는 어느새 연인이 되었고 만나면 만날수록 점점 더 관계가 깊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깊어지는 마음만큼 저도 점점 인철 씨와 미래를 생각하게 되었어요. 결혼에 회의적이었던 내가 인철 씨와는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것을 꿈꾸다니 그 사람을 만나고 내가 많이 달라졌나 싶었고 나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킨 인철 씨가 참 대단하다 싶었습니다. 저도 결혼은 처음이라 잘은 모르지만 누군가로 인해 발전하고 변화하는 것이 좋은 관계가 아닐까 생각했죠. 그렇게 저희는 서로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혜진아, 나랑 결혼하자. 내가 돈을 잘 버는 것도 아니고 너처럼 능력이 좋은 건 아니지만 다른 건 몰라도 내가 너 정말 행복하게 해줄게. 오랫동안 외롭고 힘들었을 너한테 내가 든든한 가족이 되어줄게. 제게 가족이 되어주겠다는 인철 씨의 말은 그 어떤 대단한 말보다도 감동적이었고 진정 어린 프로포즈였습니다. 저는 그 프로포즈를 기쁘게 받아들였고 저희는 드디어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죠. 사실 저희 둘 다 가족이 없었기에 상견례를 할 일도 없었고 크게 준비할 것들도 많지 않았었어요. 간단한 결혼식 준비와 신혼집만 있으면 됐으니까요. 그래서 신혼집은 제가 지내던 집으로 남편이 들어오기로 했고 혼수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신혼여행도 제가 준비했었죠.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남편은 좀 더 여유 있던 제가 신혼집을 하는 것을 고마워하고 미안해했습니다. 집은 원래 남자가 해와야 하는 건데 우리 결혼인데 나는 뭐 하나 하는 게 없네. 나는 당신한테 많이 해줄 게 없어서 미안해. 그런 게 뭐가 미안해. 누구라도 여유 있는 사람이 하면 되는 거지. 우리 이제 행복 시작인 건데 그런 걸로 서로 미안해하고 부담 갖지 말자. 이제 내 건 다 당신 거잖아. 안 그래?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나도 혜진이 너한테 정말 잘할게. 우리 결혼하면 앞으로 내가 당신 외조할 테니까 당신도 다른 걸로 스트레스 받고 걱정하지 마. 내가 정말 잘할게. 돈 문제야 저한테는 큰일이 아니었지만 고마워하는 걸 보니 그 마음이 참 예뻤어요.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고 남편의 말처럼 서로에게 유일한 가족이자 든든한 편이 되어주고 싶었어요. 연애 때와 마찬가지로 늘 서로를 배려하려 노력했고 제가 해줄 수 있는 것들은 남편에게 부족함 없이 해주고 싶었습니다. 제가 하는 만큼 남편도 제게 참 다정하고 잘했었어요. 외조를 하겠다는 말처럼 바쁜 저를 대신해서 살림을 도맡아 하기도 하고 사업으로 늘 시달리던 제가 밖에서 피곤했을 거라며 늘 저녁마다 제 어깨를 마사지해주고 응원을 아끼지 않았었죠. 저도 바쁜 와중에 매일 남편 생각만 하고 있었고 시간이 날 때면 남편과 여행을 가려 노력했었죠. 신혼이라 그랬던 건지 그때는 집안에 늘 웃음꽃만 필 수밖에 없었습니다. 덕분에 매일 여행에 데이트에 너무 행복한 신혼이었습니다. 그런 신혼 생활이 즐거웠던 저희는 한동안 아이 없이 여유로운 신혼을 즐기기로 약속했고 당분간 임신 계획은 미뤄두기로 했어요. 아이는 꼭 가지고 싶었지만 지금도 좋은데 굳이 서두를 필요가 있겠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때 아이를 만들지 않았던 것이 참 다행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행복한 시절이 평생 갈 거라 생각했던 제 기대와 달리 시간이 지나며 남편의 태도는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뭘 해줘도 늘 고마워하고 기뻐하던 남편은 언젠가부터 그것들을 당연하게 여겼고 사업하는 저를 부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나 요즘 회사 생활 너무 힘들다. 맨날 야근에 잔업에 진짜 사람 갈아서 일하는 거지. 아, 이게 뭔가 싶네. 그래도 매일 그런 건 아니잖아. 아무래도 바쁠 땐 어쩔 수 없지. 그래도 열심히 하면 당신 역량도 보이고 당신한테도 좋은 일 있을 거야. 당신은 뭘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 아니야? 회사가 바쁘다고 직원들이 좋을 일이 뭐가 있어? 일 잘한다고 다 승진시켜주나? 그럼 나는 뭐 일 못해서 승진 못한 거야? 결국 회사 입장에서는 직원들만 갈구는 거고 회사랑 사장만 배불리는 거야. 하긴 당신은 사장밖에 못 해봤는데 우리 직원들 입장을 알기나 하겠어? 미안해. 그래도 불평만 하면 뭐래. 어차피 고생할 거 마음이라도 좋게 먹으면 좋지. 아, 나 언제까지 회사 다녀야 하냐? 나도 차라리 당신처럼 사업이나 시작해볼까? 나도 당신처럼 편하게 돈 벌고 싶다. 뭐? 갑자기 웬 사업 이야기야? 당신 뭐 생각하던 거라도 있었어? 아니 그냥 자기 하는 거 보고 대충 배워서 시작해볼까 그랬지. 대충이라니. 대충 시작해서 되는 사업이 어딨어. 사업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남의 돈 받는 게 마음 편하지. 막상 직원들 월급 주는 입장 돼봐. 그때는 내 걱정만 하는 게 아니라 전 직원들 걱정해야 하는 거야. 어쨌든 돈 잘 벌면 되는 거 아니야. 당신 하는 거 쉬워 보이는데 당신이 좀 알려주면 되잖아. 남편 눈에는 제가 하는 일이 쉬운 것처럼 보이는 건지 남편은 갑자기 사업을 해보겠다며 저를 졸라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해도 객관적으로 보기에 남편은 사업을 할 만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뭐든 쉽게 진려하고 진득한 면이 떨어지던 사람이라 그런 남편 성향을 잘 알던 저는 적극적으로 남편을 말릴 수밖에 없었죠. 그냥 회사 다녀. 그게 제일 마음 편하고 좋은 거라니까. 아이, 내가 하고 싶다는데 진짜 왜 그래? 왜? 나는 못할 것 같아? 너도 하는 일을 내가 왜 못해? 뭐? 듣다 보니 정말 너무하네? 당신은 나를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나 이 사업 10년 가까이 하고 있고 당신이 모르는 고생 정말 많았어. 내가 집에 와서도 웃기만 하고 당신한테 힘든 얘기를 안 하니까 내가 하는 일이 다 쉬워 보여? 제발 철없는 소리 좀 하지 마. 뭐? 철없는 소리? 그러는 당신은 월급쟁이 심정을 알아? 위에서 쪼고 아래에서 치고 올라오는데 나는 뭐 회사 다니는 게 편해 보여? 당신이야말로 당신 하는 일을 너무 대단하게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런 일은 내가 당장 시작해도 잘할 수 있어. 오히려 당신보다 잘할걸? 결국 저희는 그 일로 크게 싸우게 되었습니다. 결혼하고 싸울 일 한 번 없던 저희가 그런 일로 싸우게 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네요. 남편과 원치 않던 다툼이 생기고 한동안 냉전이 이어졌어요. 잘 지내던 우리가 왜 그런 일로 싸우고 척지고 지내야 하는지 속이 상했던 저는 남편의 기분을 풀어주려 제가 먼저 다가갔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선물을 하고 여행을 가자 말을 해보기도 했죠. 하지만 남편은 그 일로 화가 단단히 났는지 꽤 오랫동안 기분을 풀지 않았습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기는 했지만 저희의 관계는 이미 예전 같지 않아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얼마 뒤 저는 남편이 저 몰래 외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웬 낯선 여자와 남편의 애정어린 문자 내용을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처음에는 내 남편이 그럴 리 없다며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누구보다 내가 믿고 의지하던 남편이 설마 그렇게 제 뒤통수를 때릴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었죠.
하지만 캐면 캘수록 증거들은 쏟아져 나왔고 남편의 외도는 결국 틀림없는 기정사실이 되었습니다. 상간녀의 인적 사항까지 알게 되고서야 저는 남편의 외도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믿었던 만큼 배신감은 엄청났습니다. 차라리 사이가 나빴더라면 억울함이라도 덜했을지, 결혼한 지 3년 만에 변심한 남편의 행동이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안 보고는 못 살 정도로 정다웠던 저희였는데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알고 싶을 따름이었어요. 처음에는 혹시 내 탓인가 싶기도 했습니다. 아이가 없어서 그런가, 사업 얘기를 못하게 해서 그런가, 무슨 이유에서도 용서되지 않는 일이었지만 저로서는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렵더라고요. 하지만 결국 제 탓이 아니었습니다. 뒤에서는 바람을 피고 다녔으면서 내 앞에서는 사업을 하겠다고 돈을 달라 그랬던 남편을 떠올렸더니 피가 머리 끝까지 솟는 것 같았죠. 결국 믿었던 남편에게 배신을 당한 저는 더 이상 고민할 것 없이 남편과 이혼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외도 사실을 알아버린 이상 남편과 대화를 하거나 회유를 할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제게 무릎 꿇고 빌더라도 용서는 없다며 굳게 마음을 먹고 저는 곧장 이혼 변호사를 찾아 이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이혼은 물론이고 상간녀에게 상간녀 소송까지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을 하려 하니 결혼 생활이 길지 않은 게 차라리 다행이었어요. 여차해서 같이 산 지 5년이 넘어갔으면 제가 힘들게 번 돈을 남편에게 떼어줄 뻔했었네요. 저는 제게 유리하게 끝날 거라는 변호사의 말을 믿고 남편에게 곧바로 이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우리 이혼해. 뭐? 갑자기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당신 바람 피는 거 다 알아. 이미 다 알아보고 증거까지 모아뒀으니까 괜히 발뺌할 생각 말고 거기 도장 찍어서 줘. 당신 언제부터 알았어? 아니 걔는 그냥 잠깐 만나는 애야. 그런 걸로 이혼이라니. 잠깐이던 오래 만났던 당신이 바람핀 건 똑같잖아. 나 당신이랑 더 살 생각 없어. 그리고 어차피 헤어질 마당에 당신 변명 듣고 싶지도 않아. 그냥 너랑 결혼한 내가 멍청이하고 내 탓이다 싶어.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없었던 일처럼 끝내. 어차피 우리 결혼 기간 짧아서 재산 분할할 것도 없는 거 알지? 이 집도 내 명의니까 빨리 나가줬으면 좋겠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내가 그동안 당신 외조한 게 얼만데 이렇게 끝내자는 거야. 그리고 내가 갈 데가 어딨어? 나 이혼 못해. 아니 안 해. 우긴다고 될 일이라고 생각해? 갈 데가 없던 말던 이제 내 할 바 아니잖아. 그래. 나도 당신이 순순히 헤어져 줄 거라고는 생각 안 했어. 그럼 소송으로 가야지. 어차피 이혼 사유는 당신한테 있는 거 알지? 당신도 변호사 알아봐야 할 거야. 당신 애인한테도 전해. 간통죄가 없어서 감옥에는 못 보내지만 그래도 위자료 정도는 받아낼 수 있다더라. 당신한테도 일주일 줄 테니까 그 안에 짐 싸서 나가주고. 남편은 이혼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저는 결국 이혼 소송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은 말미를 주었던 일주일 사이에 제 마음을 돌이켜보려 애를 썼지만 이미 식어버린 제 마음을 돌이킬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남편과 이혼을 기다리던 어느 날 남편은 집을 비우기로 약속했던 일주일을 하루 남기고 사라져버렸습니다. 평소처럼 출근을 한다며 양복을 차려입고 회사를 간 사람이 출근을 안 하고 어딜 간 건지 회사에서 남편이 출근하지 않았다고 전화가 걸려왔더라고요. 하루아침에 사라진 남편의 소식에 저는 황당하기만 했습니다. 처음에는 가출일 거라 생각하고 크게 걱정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이혼을 참 어지간히 하기 싫었나 보다 생각하며 기막혀 하고 있었죠. 하지만 며칠째 소식 없는 남편을 기다리며 저는 결국 남편의 실종 신고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경찰 조사까지 받고 남편의 흔적을 찾아다녔지만 남편은 어디에서도 흔적이 없이 완전히 증발하듯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아파트 현관을 나가는 것까지는 지켰는데 그날따라 웬일로 지하철을 타고 출근을 하는 바람에 그 후 행적이 묘연해지고 말았어요. 경찰도 노력하는 듯 보였지만 수사에는 이렇다 할 진전이 없었고 몇 달 뒤 남편은 결국 실종으로 결론이 나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 상황이 혼란스럽기만 했습니다. 하필 이혼 준비 중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지, 그럼 준비하던 이혼 소송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남편을 계속 찾아야 하는지 갈피를 찾지 못했죠. 저희 사정을 모르던 주변 사람들은 제가 힘들겠다며 저를 위로하고 나섰지만 저는 남편이 걱정되기보다는 원망스럽기만 했어요. 저는 남편이 가출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랑 이혼해주기 싫어서 버린 도망을 간 거라 믿고 있었죠. 그저 책임감 없는 그 사람이 내 발목을 끝까지 잡고 있는 거라며 당장 나타나 저와 이혼을 해주기만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기에 남편은 너무 오랫동안 소식이 들리지 않았어요. 벌써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남편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다니던 회사에서는 그 사이 남편의 짐을 보내왔고 남편의 지인들은 남편에게 무슨 일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 듯 했어요. 그제서야 저도 그 사람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지 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자작극을 벌여도 그렇게 오랫동안 할 리는 없을 거라 생각했으니까요. 그렇게 남편이 사라지고 정신없이 지내던 어느 날 남편의 소식을 물어 누군가 찾아왔습니다. 남편의 대학 시절 친구라고 하는 사람이었죠. 저희가 3년 만에 파경을 맞기는 했지만 그 전까지는 비밀 하나 없이 사이 좋던 제가 처음 보는 남편의 친구였어요. 저 인철이 대학 동기예요. 그 인철이가 실종됐다는 얘기 듣고 찾아왔습니다. 아, 예. 그런데 처음 뵙네요. 결혼식에서도 못 뵀었던 것 같은데요. 아, 예. 뭐 한때는 친했는데 서로 바쁘게 지내다 보니 서서히 멀어지게 되었네요. 중간에 제가 외국에서 지내기도 했고요. 그래서 소식을 늦게 들었습니다. 인철이 아직도 소식 없다던데 그래도 알던 사이라 그런지 안 좋은 일을 듣고 모른 척 하기가 어려워서요. 혹시 제가 도움이라도 될 수 있는 건 없을까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찾아온 남편의 친구 지혁 씨는 제가 남편의 흔적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다들 자기 살기 바쁜 건지 제가 전화를 걸어도 대면대면 하더니 그렇게 발벗고 나서주는 사람을 보니 고마울 수밖에 없었죠. 물론 큰 소득은 없었지만 제게는 심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제 속을 터놓게 되었죠. 사실 저 그 사람 좋은 마음으로 찾는 거 아니에요. 저희 이혼하려고 했었거든요. 하필 그럴 때 없어졌으니 좋게는 생각이 안 되네요. 저는 그냥 생사라도 알고 싶고 빨리 나타나서 저랑 이혼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저 정말 이기적인 거죠? 제가 뭐라고 말을 하겠어요. 각자 사정이 있는 거죠. 그래도 저는 혜진 씨가 나쁜 사람 같진 않네요. 그리고 저도 인철이가 꼭 돌아와서 혜진 씨와 헤어졌으면 좋겠네요. 지혁 씨와 저는 언젠가부터 서로 이성의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지혁 씨는 제게 위로와 평안이 되어 주었고 남편에게 배신당한 상처로 마음이 만신창이가 되었던 저는 지혁 씨 덕분에 점점 마음의 안정을 찾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믿었던 남편에게 배신을 당한 후로 저는 다시는 남자를 만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누굴 봐도 믿을 사람 하나 없다 싶었고 돈 걱정도 없으니 앞으로는 혼자 잘 살자 생각하기도 했었죠. 하지만 뼛속 깊이 스며있던 제 외로움이 금세 사그러드는 것이 아닌지 저는 제게 다정하고 친절한 지혁 씨를 마다할 수 없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 사람에게 점점 기대며 가까워져 갔습니다. 그렇게 저는 지혁 씨에게 마음을 열어갔고 저희는 진지한 관계로 발전되어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어느새 연인을 넘어 부부의 인연을 맺고 싶다는 생각을 나누게 되었었죠. 저 혜진 씨, 우리
결혼하면 어떨까? 물론 지금도 좋지만 나 혜진 씨한테 더 든든한 사람이 되어주고 싶어. 혜진 씨는 어떻게 생각해? 나도 지혁 씨랑 결혼하고 싶어. 근데 지혁 씨도 알듯이 지금 내 상황이 너무 복잡하잖아. 남편을 찾아서 이혼 도장을 받을 수도 없고. 그건 그렇지. 그래도 꼭 서류상으로는 아니어도 우리 같이 있을 수는 있잖아. 남편과 제가 이혼 준비 중이었다고는 하지만 서류상으로는 여전히 그 사람은 제 남편이었고 아직 실종 중인 상황이라 저는 남편 없이는 이혼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소송을 알아보기도 했었지만 일이 여러모로 복잡해서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그때까지도 그 사람이 절대로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저는 사라져버린 남편과 제대로 마무리를 짓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남편이 못 버티고 다시 제 앞에 나타나기를 바라며 남편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죠. 지혁 씨도 제 상황을 알고 있었지만 불륜도 아니고 부부도 아닌 애매한 저희의 관계를 두고 마음이 편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지혁 씨, 나 때문에 괜히 힘들지? 미안해. 내가 처음부터 지혁 씨 생각을 너무 못했어. 차라리 깨끗하게 정리하고서 시작했어야 하는데. 그런 말은 아니야. 그냥 가끔은 우리가 괜한 피해자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고 그게 혜진 씨 잘못은 아니잖아. 솔직히 뭐 결혼이 꼭 대순가. 그냥 지금처럼 지내는 것도 나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지혁 씨는 저를 이해한다고 말했지만 제 말에 어두운 표정을 하는 지혁 씨를 보니 괜히 제 마음이 불편해졌어요. 언제까지 이런 애매한 관계를 이어갈 수도 없다는 생각에 저는 남편이 사라진 지 2년 만에 지혁 씨와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또 한 번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 때문에 혼인신고는 할 수 없었지만 제가 지혁 씨와 뜻깊은 사이라는 것은 다름없는 진실이었어요. 그렇게 지혁 씨와 미래를 약속하게 된 저는 지혁 씨를 위해 남편과의 관계를 제대로 정리하기로 마음먹고 소송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당사자가 없이 혼자 해결해야 하는 이혼이었기에 보통의 이혼 소송보다 훨씬 힘들 수밖에 없었어요. 실종된 남편이 다시 돌아올 확률이 없는 건지, 남편과 이전부터 이혼 의사가 확실했는지, 그것들을 저 혼자 소명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지만 저는 지혁 씨를 위해 노력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제가 지혁 씨와의 미래를 꿈꾸며 남편과의 관계를 정리해 가던 어느 날 저는 뜻밖의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지혁 씨와 한가로운 주말 데이트를 하러 나가던 길 아파트 앞에 익숙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다름 아닌 2년 전 실종되었던 남편이었죠. 그 사람을 보고 저는 너무 놀라 귀신을 본 듯 했어요. 당신 인철 씨 맞아? 뭐야? 대체 여태 어디 있다가 나타나는 거야? 내가 당신을 얼마나 찾았는지 알아? 나를 찾았다는 사람이 그새 다른 놈을 끼고 있어? 형사님, 이 사람입니다. 인연이 절 죽이려 했어요. 김혜진 씨 맞으십니까? 당신을 안인철 씨 살인 미수로 체포하겠습니다. 증거인멸과 도주의 위험이 있으므로 긴급 체포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살인미수라뇨? 제가 왜 잡혀가요? 갑작스럽게 나타난 남편은 형사들을 데려왔고 저는 그 길로 영문도 모른 채 형사들에게 체포되고 말았습니다. 옆에 있던 지혁 씨는 당황했고 저는 지혁 씨에게 설명도 하지 못하고 경찰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경찰서까지 가서 듣게 된 사실은 기가 막혔습니다. 제가 잘못 없는 남편을 음해하고 이혼을 요구했다며 이혼해주지 않는 남편과 이혼을 하고 싶어서 남편을 살해하려 했다는 주장이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따져 물었지만 형사들은 제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형사들이 제게 보여준 증거들은 전부 제가 범인이라 말하고 있었어요. 이거 봐요. 이래도 아니라고 하실 거예요? 여기 찍힌 이 여자 김혜진 씨 아닙니까?
형사가 보여준 블랙박스 영상에는 제가 남편과 함께 운전을 해서 어디론가 향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면에서는 제가 기절한 듯 보이는 남편을 낭떠러지로 밀어 떨어뜨리는 장면이 찍혀 있었죠. 영상이 나오는 것들은 제 차가 맞았고 그 여자 또한 저와 비슷한 차림에 비슷한 모습으로 보였어요. 마스크를 껴서 잘 모르지만 얼핏 보면 저와 많이 닮았더라고요. 김혜진 씨, 당신이 안인철 씨에게 여행을 가자며 속이고 그곳에서 안인철 씨를 기절시켜 죽이려 했던 거 아닙니까? 여기 이렇게 증거가 있잖아요. 저 정말 아니에요. 저는 정말 억울하다고요. 변호사 불러주세요. 예? 처음에는 제가 죄가 없으니 금방 풀려날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억울하게도 저를 향하는 증거들을 보며 결국 저는 변호사를 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와 함께 지혁 씨가 저를 찾아왔죠. 지혁 씨, 나 아니야. 나 정말 억울해. 분명 무슨 음모가 있는 거라니까? 혜진 씨. 지혁 씨도 많이 놀란 건지 저를 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저를 못 믿더라도 그 사람은 나를 믿어줬으면 좋겠는데 지혁 씨는 저를 믿지 못하는 건지 시종일관 불편한 표정으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지혁 씨, 나 정말 못 믿어? 그래서 아무 말 못하는 거야? 형사들은 증거가 명확하다면서 다 나를 의심하고 있어. 근데 나도 어떻게 된 건지 정말 모르겠어. 무서움에 덜덜 떨던 저는 순간 당황스러워하는 지혁 씨의 눈빛을 보았습니다. 저는 지혁 씨가 저를 못 믿어서 당황스러워하는 거라고 생각하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실망스러운 마음으로 지혁 씨와 변호사를 떠나보내고 그날 유치장에서 하룻밤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사업하면서도 범법 한번 저지르지 않으려 애를 쓰며 살았었는데 어쩌다가 감옥에서 잠을 자는 신세가 되었는지 갑자기 나락으로 떨어진 제 인생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마지막 사랑이라 믿었던 지혁 씨까지 저를 믿어주지 않는다는 생각에 저는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다행히 다음날 변호사가 아침부터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도 지혁 씨가 옆에 있었어요. 밤새 혼자 자책하고 괴로워하던 저도 지혁 씨를 보자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혜진 씨, 미안해. 나 절대 용서하지 마. 그리고 곧 풀려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지혁 씨가 뭐가 미안한데? 그게 무슨 말이야, 응? 그런데 지혁 씨가 저를 보더니 미안하다는 얘기만 하고 다른 경찰에게 가더라고요. 얼떨떨해하는 저를 보며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이제 곧 풀려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다른 증거가 나왔나요? 지혁 씨는 어딜 가는 거예요? 자세한 이야기는 나가서 해드릴게요. 변호사의 말처럼 저는 그날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혁 씨는 저를 찾아오지 않았죠. 그리고 풀려나게 된 저는 변호사를 통해 그제서야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고지혁 씨와 안인철 씨가 지인 관계라는 건 처음부터 알고 계셨다고 하셨죠? 예, 그때 남편이 실종되고 저도 답답한 마음에 남편을 찾아다녔는데 그때 도와준 게 지혁 씨였어요. 사실 그때 제가 여러모로 너무 힘들었잖아요. 남편이 바람나고 이혼 준비하고 있었고 그런데 실종이라니 혼자서 버티기 어렵더라고요. 근데 마침 지혁 씨가 나타나줬고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 결국 관계가 깊어지게 되었고요. 근데 그게 문제가 되나요? 제가 설마 불륜한 게 될까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 놀라지 말고 들으세요. 안인철 씨의 실종과 살인미수 누명은 전부 안인철 씨와 고지혁 씨가 처음부터 계획했던 일이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계획이라뇨? 결혼하고 5년 안에 이혼을 하면 재산 분할에 관계가 없다는 걸 알고 남편분이 꾸민 일이었어요. 그 실종으로 사라져버리면 당장 이혼을 할 수 없을 테니 시간을 벌 생각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실종된 상태로 나머지 2년을 채워서
재산 분할을 받거나 아니면 지금처럼 누명을 씌워서 혜진 씨 재산을 강탈할 생각이었겠죠. 살인미수라고 해도 친족 간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면 집행유예 정도로 끝날 테니 아마 그걸 이용해서 혜진 씨에게 돈을 뜯어내려 했던 것 같아요. 제 재산을 탐내던 남편이 내 재산을 가져가기 위해 그런 일을 벌였다는 것이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한때는 사랑하고 서로를 이해했던 사이였는데 겨우 돈 때문에 2년간 숨어 지내며 실종을 꾸미고 자기 와이프였던 사람을 살인자로 만들 수 있을까요? 게다가 그걸 처음부터 도왔던 것이 제가 두 번째로 믿었던 지혁 씨라는 것이 저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알고 보니 지혁 씨도 돈이 급한 사람이었어요. 투자 실패로 모은 돈을 전부 날리고 빚만 잔뜩 있던 지혁 씨에게 제 남편이 나타나 계획을 제안했던 겁니다. 블랙박스도 합성된 영상이고 나머지 증거들도 다 혜진 씨한테 불리하게 조작된 것들이었어요. 하지만 다행히 고지혁 씨가 제게 전부 사실을 털어놔 주었습니다. 처음부터 꾸며진 일이라며 저한테 조작이라는 증거들을 내어주더라고요. 자기가 사실을 말하면 실형을 살지도 모른다는 걸 알면서도 혜진 씨를 위해서 자수하겠다고 해줬어요. 덕분에 혜진 씨가 누명을 벗을 수 있었고요. 그럼 그 사람 아까 자수하러 간 거였어요? 예, 그 시작과 의도는 나쁘지만 그래도 자기 딴에는 혜진 씨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나 봐요. 저한테 혜진 씨를 위한 마음은 진심이라면서 전해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렇다 해도 범죄를 공모했다는 거는 변함없는 사실이겠지만요. 변호사에게 자초지종을 전해들은 저는 그 얘기를 듣고도 머리가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계획했던 남편도 어이가 없지만 같이 동조하고서도 마지막에는 저를 돕고 자수를 한 그 사람도 이해가 되질 않았죠. 대체 돈이 뭐라고 다들 그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었던 건지 참담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지혁 씨 덕분에 저는 누명을 벗고 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네요. 그 후 지혁 씨는 자수가 인정되어 불기소 처분이 되었다고 들었고 남편은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재판에 넘겨져 결국 실형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남편과 저는 이혼을 하게 될 수 있었죠. 마음 같아서는 전 남편이 있는 교도소라도 찾아가서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일을 벌인 건지 따져 묻고도 싶었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어서 만나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쩌다 잘못된 인연들과 엮여 제 앞에 지옥문이 열렸었지만 다행히 빠져나올 수 있었으니 저도 더 이상 그 일을 들추지 않고 조용히 닫아두기로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다시는 그런 일에 휘말리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좀 더 조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덕분에 남자라면 아주 지긋지긋하지만 그럴수록 더 일을 열심히 하며 제 인생에 집중하려고 해요. 그럼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전하며 제 이야기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